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코앞입니다. 자산시장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난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서 자산시장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중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한 달 새. 미국 국채 10년물이 한 3.7% 하던 게 지금 4.2%까지 올랐으니까 그 B컷이라고 해서 미국이 기준금리 4년 만에 정말 기다리다 0.5% 내렸는데 그 한 달 새 시중금리가 그만큼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 국채 금리가 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되면 사실은 해리스 후보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쓸 거고 특히 트럼프는 감세,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더 돈 쓸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나라 빚이 국채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국채값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 금리가 3% 후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 정부가 돈 빌리려고 할 때 4.2% 주고 빌려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다 알려진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60%까지 때려버리겠다. 지금 수도 없이 그걸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스스로 만드는 소비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칫솔부터 운동화, 휴대폰까지 전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텐데 수입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라는 건 물가에 매우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5년물 국채를 2%에 발행한다. 그런데 한국이 앞으로 물가가 한 3%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인수하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 2% 이자 받으면 뭐 하나? 3% 물가가 올라 버리는데 해서 당연히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그러면 채권값이 떨어지겠네 하면서 이제 금리가 또 같이 오르는 하여튼 이런저런 현상 때문에 그 미국 경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경기도 이제 금리를 반영하죠. 경기가 좋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중국에 대한 관세 진짜 60% 때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출이 줄어들면 각종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 8년 전에 보면 무섭게 중국을 밀어붙이다가 이걸 이제 협상 레버리지로 쓰다가 결국은 타협을 하지 않겠나. 하지만 관세가 올라가는 건 명약관화합니다. 예를 들어 보편 관세라 해서 일단 다 10%씩 때리겠다고 했는데 8월부터 트럼프 후보가 말을 바꿔서 지금 보편 관세만 해도 20%라고 본인이 헷갈린 건지 계속 어느 순간 20%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이 관세 10% 더 올리면 어떤 나라는 죽고 살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때린 다음에 특별한 나라는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는 관세 10% 받는데 너희는 왜 15% 받니? 그럼 5%만큼 상호관세 매기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수출이 갑자기 늘어났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수출이 갑자기 늘어났으면 쿼터 딱 정해놓고 그거 넘어가면 관세를 또 때려버리는. 실제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우리 세탁기에 대해서 보복관세 때려서 그때 아주 우리 아주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중국에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60%까지 관세를 안 때리더라도 이것저것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합자 가치 제조를 못하게 대중 투자 제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중국의 공장도 뭐 하이닉스만 해도 3개나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데 첨단 장비를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첨단 장비 못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옛날 장비로만 만들어야 되는, 하여튼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중국이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나 중국 말고 우리 기업한테도 엄청 불리한 상황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미국에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을 워낙 쪼면서 미국이 제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30년 만에 멕시코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한국 이 수출 많이 하고 특히 이 네 나라가 다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큰 흑자를 보는 흑자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어떤 식의 잣대를 들이댈까요? 이 정행커께 제가 여쭤볼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대한 수출이 20%씩 해마다 급증한 나라. 중국의 수출을 엄청 했었는데 중국의 수출을 이제 못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졌지만 중국 경제권에서 그렇다고 벗어나기도 어려운 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 중국에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추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 나라.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해서 그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다 쉽지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짓고 나면 쉽지 않아지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평균 관세가 12.5%입니다. WTO 체제 하에서. 미국은 3.5%. 미국은 자유롭게 수출을 하고 그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서 그 달러의 발권력, 그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우리는 3%인데 왜 한국은 12%를 받지? 그럼 보복 관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게다가 또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해서 수조 원씩 공장을 짓고 있고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도 받아놨는데 그 보조금 안 주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곧 들어설 나라. 그게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여론조사 보면 오늘 아침 여론조사 보면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간다는 말도 있고 사실 정말로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당장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칩스라 그러죠. 반도체 보조법,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과학법이라고도 부르는. 예. 그러니까 이제 AI가 대세가 되고 AI가 이제 군사력 무기 만드는데 핵심 요소가 되면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각 나라가 이걸 핸들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고 그러면 한국, 대만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거 수입에 관세 많이 때릴 거야. 그러니까요. 대신 미국 들어오면 10조, 20조씩 투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몇 조씩 줄게 한 게 이제 이 칩스의 핵심인데 그래서 TSMC도 들어갔고 우리 삼성전자는 벌써 텍사스주에 5월인가 착공을 했고 그게 22조인가 들어갑니다. 세상에 22조를 우리 평택이나 천안이나 이런데 청주나 이런데 라인을 깔았으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세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가서 공장을 짓고 그나마 삼성한테는 9조 원, 하이닉스한테 얼마 줬는지 약속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너희들 그 조건을 물론 그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국 군사 시설물 여기도 제공해야 되고 심지어 거기 나는 이익의 몇 %는 미국 정부가 공유해야 되고 심지어 공장 지을 때 철강도 미국 거 써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면 몇 조씩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지금 대놓고 아니 그 부자 나라들 우리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고 우리가 우리가 보조금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관세를 많이 때려버리면 보조금 안 줘도 어차피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게 내가 만들겠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 멋지다 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국 한마디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와 비교하면 확실히 그런 거죠?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크죠. 그렇죠. 네, 진짜 어디로 특히 이제 북핵 문제든
수많은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또 일각에서는 워낙에 트럼프 후보가 스트롱맨이지만 미국 정치 시스템이 특히 의회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선하면서 미국은 하원 3분의 1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화당까지 다수당이 돼버리면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매우 불확실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해도 공급망을 재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반도체가 이제는 뭐 그 나라의 국익을 떠나서 안보에 직결되는 그런 영역이 됐기 때문에 예. 중국을 고립시키고 미국 중심, 태평양 중심의 어떤 이 미국 경제 그렇게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해리스 후보가 집권한다 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당장 트럼프 후보가 되면 관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중국과 우리도 거기서 빠져나오진 못할 것 같고 며칠 전에 나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보편관세 그냥 일단 뿌리고 보는 관세를 20%로 올리게 되면 우리는 GDP가 0.67%가 떨어진다. 이러면 뭐 우리한테는 만약에 이게 사실대로 된다면 우리 경제는 매우 큰 충격파가 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하고 30년, 정확히 29년 됐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뭐 일본, 타이완, 독일, 수많은 제조업 강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왔는데 이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남기는 시대는 조금씩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이틀 우리 시간으로 한 사흘 뒤면 이제 윤곽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유무역의 기조가 훼손당하면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니까 정말 근본적인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저는 꼽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껏 지금 이제 고무된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절입니다만 통화했던 녹취가 공개되면서 어제 장외 집회에서도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만 1심 재판 앞두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서 가장 그래도 신이 나는 인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을 꼽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미 제2부속실이라는 특별감찰관제는 해도 늦었다. 때가 늦었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독소조항 일부 여야 간에 합의해서 특검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윤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은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예.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안철수 의원도 목소리를 높이고 아마 중진들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반응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쨌든 이번 주는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가장 공경에 처한 인물이 윤 대통령 아닐까 해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네.
최준 원장, 검주의 저는 신임을. 친윤 중진들을 꼽아봤습니다. 권성동이나 뭐 추경호란 윤한홍, 이철규들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는 것은 윤 대통령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궁지를 몰아넣고 있다.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중진들이 겉으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상당히 이게 자칫하면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예, 수 있기 예. 때문에 우리 친윤파 중진들은 차제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좀 직언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방어하는 것 같이 해서 우리 전국을 더 꼬이게 만들지 않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검주했던 인물, 진인물 다 이제 바로 그 명태균 씨와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공개에 영향을 받아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할 때만 해도 국면이 달랐죠. 달랐죠. 예.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에 특별감찰관을 두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의원총회를 하면 뭐 표대결 가느냐 마느냐 뭐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다 쏙 들어가고 들었어요. 예. 완전히 바뀐 국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국면이 펼쳐지는 겁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은 이미 더 이상 이슈로서의 생명력이 이제 사라졌고 특검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특검을 떠나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라 하더라도 지금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뭐 짝이 기가 됐다, 뭐 조작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발언한 것만은 분명한 거거든요. 짝이가 되느냐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당선인이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이 여권의 안이하고 이 무책임한 생각들 그렇다면 이 국면은 어제 장외 집회에서 이미 사실 탄핵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탄핵 하야 정권 퇴진 이제 시작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만 탄핵이라는 단어만 안 올렸지만 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 이게 뭐 탄핵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라서 아직은 지금 완전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처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대처한다면 국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2016년도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현재 국면은. 근데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았죠. 대통령실의 반응을 좀 봐야 되겠고 또 앞으로 향후 민주당이 어떠한 녹취를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식의 태도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가는 전혀 이건 뭐 법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 원장. 저는 그 통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약간 좀 설마 했는데 막상 취임 전날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이 나왔다. 야, 취임 전날이면 저도 생생한데 그때는 대통령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좀 국정 마지막 취임식 준비할 때인데 취임사 문구 다듬고. 예. 그때 통화를 했다면 얼마나 가까운가 하고 동시에 더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후 후속타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다. 또 무슨 녹음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지금 많이 소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명태균 씨 말했던 게 제일 지금 아직도 빙빙 도는 게 자기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을 15일 동안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본인이 뭐 녹취록을 아버지 무덤에 4개 숨겨놨다 그랬는데 그게 또 아니다는 거 아버지 무덤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본인이 임기 2년만 하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명태균 씨의 발언은 팩트 체크와는 상관없이 입을 여는 순간 그건 계속 의혹 제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다. 이게 훨씬 더 팩트 체크보다 더 무서운 상황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다라는 아주 저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대통령실이 일정 부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있던 일을 없던 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차라리 뭐 어느 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공개를 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명태균 씨 말 한마디에 계속 이 전국이 이제 흔들리고 지금 뭐 어떤 말은 신빙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뭐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뭐 그 공개될 때마다 이렇게 떠밀리듯이 이렇게 뭐 미봉책으로 하다가 또 당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미리 다 일정할 건 인정하는 게 옳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건 물론 뭐 가정법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명태균 씨와 그런 통화를 했고 그때 누가 봐도 명백히 위법적인 뭐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나 뭐 선거 개입이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만한 내용들이 만약 있었다면 그걸 미리 어떻게 할 인정합니까 수가 또?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게 딜레마거든요. 네. 그게 딜레마인데 어차피 계속 지금 명태균 씨는 계속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안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협박도 하고 걷어들이기도 하고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금 키를 마스터 키를 지금 명태균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대통령실이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어차피 희생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위법적인 사항이 있거나 누가 봐도 부적절한 그런 국정 개입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어차피 밝혀질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 국민들에게 지지율이라든지 신뢰를 획득하는 게 나중에 가서라도 헌재 만약 한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탄핵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참작할 여유나 있지 계속 이렇게 당하고 일방적으로 말에 휘둘리고 그러면 저는 정말 미래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나오는 거 보면요. 직접 명태균 씨가 나와서 얼굴을 보이면서 상당 아주 파격적인 메가토크 발언들을 거의 매일 쏟아놓고 있어요. 웬갓 언론하고 다 예, 인터뷰도 다 하고 인터뷰예요. 다 근데 해요. 관련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중진들이 많은데 왜 고소 고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쯤 되면은 예를 들면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무고죄라든지 말이죠. 또 명예훼손죄라든지 쉽게 걸어서 일단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게 유일하게 정말 지금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 수사만 진행 중이죠. 성인 네, 손을 지금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최재형 목사가 1년 넘게 마음껏 발언하듯이 요즘 이제 최재형 목사가 쏙 들어갔지만은 명태균 씨가 모든 언론에 나오도록 다 쏟아놓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럼 저건 뭐냐? 만약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실제로 사실 정말 아주 곤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자기들은 본인들은 솔직히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둘 중에 아까 빨리 구속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소위 좀 달래는 작업을 뭔가 하든지 우리 과거에 청와대에 있어 속성을 잘 아시겠지만은 뭔가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확인해봐도 움직이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2016년도에 10월 24일 날 그 태블릿 PC 보도가 되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정한 게 오히려 탄핵에 불을 지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일단 여건이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여당이 분열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처방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그 방법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나 지금 현재 예고된 바로는 이게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이니까 그렇죠. 네. 정진석 실장이 언급하기를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뭐 기자회견이 됐건 뭐가 됐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 온갖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뭔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건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아직 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입을 열 때까지 한동훈 대표는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렇죠.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처럼 이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까지 공세를 펼치느냐 마느냐 아니면 용산이 먼저 해라라고 그냥 놔둘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 입장 표명은 어느 내용으로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딱 이 순간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정쩡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재갈국민과도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도 어정쩡하게 방관할 수밖에 없다. 제가 참모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참모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역량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를 아는 정진석 비서실장 좀 움직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친윤 중진들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한동훈이 아무리 좋은 해법을 제시해서 준다 하더라도 대통령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친윤 중진들이 움직여야 될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그건 좋은데 지금 대통령이 페루에 그 에이펙으로 출국할 거잖아요. 그리고 페루 에이펙 끝나면 리우에서 또 G10이 G20 그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가 대개 20일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달 말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페루 가고 리우 갔다가 시컨 정상회의도 하고 와서 입장을 낸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한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일단 저 한동훈 대표가 아마 내일 당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 이거 뭐 제가 한동훈 대표를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 걸친 식의 그런 발언이나 그런 스탠스 그리고 애매한 얘기했다가요 국민의힘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 이럴 때는 한동훈 대표는 방법 없어요. 아주 그야말로 아주 이 되도록에 걸린 것 같은데 한 대표도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 잘못됐다 특검하라 이렇게 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당도 나중에 좀 살 그 공백이 생기는 것이지 여전히 정말 이거 무슨 보수에 공격받을까 봐 또 분열의 책임자라는 소리 들을까 봐 만약에 내일 발언을 만약 한다면 최고위에서 애매하게 발언했다고 저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미 뭐 대통령과 차별한 상당히 진도를 뽑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 템포와 일정의 조절의 문제지 훨씬 더 기존 과거보다는 좀 더 수위가 높은 해법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한동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뭐 한동훈 관심도 없습니다. 어쨌든 국가와 여권이 그나마 국정의 동력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저는 조치라고 보는 거죠. 그게 내용이 특검 받을 수밖에 없다다. 그렇게 난 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고 저는 그쯤 나가야지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어제 특검이라는 게 그 대신에 특검을 그러나 민주당 그 얘기는 여기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는 그 특검은 이러이러한 여건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 빨리 만나자.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이 대표에게 빨리 만나자고 내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빨리 만나서 특검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1차적인 방어선 쳐야죠 한동훈 대표가. 근데 그 특검이 이게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한 수밖에 없고 민주당 그 요구할 겁니다 아마. 그걸 포함하면 특검이 그 윤 대통령을 수사하나요? 못하죠. 저는 그래서 아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수사가 안 되죠. 아니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는 하고 소추만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수사는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입건할 수 있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건을 했었어요. 저는 수사하다가 탄핵을 했던 거니까. 그두 분이 말씀한 해법을 한동훈이 혼자 독자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오히려 더 안 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용산이. 그래서 제가 드리면 한동훈 중심이나 당의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전부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안철수는 뭐라고 했고 나경원 뭐라고 했고 권성동 뭐라고 하는 건지 윤한홍 뭐라고 하는 건지 전부 원탁에 앉아서 중진들이 한번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의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봐요. 특검은 지금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고 중진들이 모아진다면 그 중진 언론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연판장을 써서 대통령께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라고. 그리고 만약 거기서 아니다 지금은 야당하고 싸워야 될지 우리가 뭐 특검에서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중진 친윤 중진 주장을 한다면 그럼 언론에 공개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 국민들이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던지든지 민심의 평가가 바로 저는 다음 날부터 이루어진다고 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벌써 얘기를 했어요. 단합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친윤 중진한테 아무 기대할 게 없다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이건 당선인 신분일 때 통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당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아니 그러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강한 친윤을 제외하고 비윤이나 중진들의 모임을 왜 한 번도 갖지를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중진을 모아야 되잖아요. 3선 이상 몇 명입니까? 정 안 되면 재선이라도 비윤이라도 말이죠. 대통령 공언을 드리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도 이미 지난 물 건너갔어요. 그때 이제 특감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자고 했지만 그 얘기 들어갔고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한동훈 대표는 중진들을 끌어모을 리더십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친윤 중진들은요 한 대표가 오라면 거기에 대해서 안 나갈 거라고요. 그게 한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예요. 한 대표를 나무라자 말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세력 지형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한 대표가 처한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표 국민을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언론에 이미 나오고 있지만 당 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당히 중진 그분들을 모여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무슨 윤상일 뭐 다선 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분들의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못 한다면 이게 제가 당 대표 뭐 난 우리 최진 원장의 말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네. 지금 벌써 시도지사 협의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벌써 유정복 시장이 그 협의회장은 그 말이 무지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그 애매모호한 게 한동훈 저기 견제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5인 회동했잖아요. 예. 저기 나경원은 없었지만 오세훈 시장, 권영세 의원 등등 이렇게 네. 박형준 시장 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대통령은 결자 해제해라. 그건 언론적인 얘기고 그러나 한동훈을 견제한 거거든요. 그때 그렇죠. 이미 그래서 그거는 말은 양비론인 것 같아도 말이죠. 예. 중진들이나 그 시도지사 협의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한동훈 견제하는 거예요. 너 분열을 획책하지 말라는 근데 지금 얘기예요. 말씀하신 그 5인 성명 발표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이 모든 게 다 윤 대통령의 육성 나오기 전 얘기예요. 전 얘기들이에요. 윤 대통령 육성 나온 다음에는 또 그분들도 아직 다 입 다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아까 말씀 한동훈 대표가 그런 중진들도 한 자리에 모일 만큼 역량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고요. 현실적인 한계가 그렇게 네, 있다는 현실적인 거예요. 한계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라는 조경들이 일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내죠. 쇄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도 같이 함께해야 되고 더구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친윤 중진들이 이 이제 엄중한 현실을 이렇게 계속 외면하면요 정말 그럼요. 힘들어진다라는 왜 모르는지 이거 이미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뭐 분명히 공개적인 네. 수치로 드러난 마당인데 참 최진 원장의 안타깝습니다. 그 친윤 중진들을 향한 그 충정 어린 고언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이미 그분들은 아닌 것 같은. 아니에요. 제 의도 아닙니다. 1시 32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들을까요?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점심 시간대가 지나면서 고속도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는 15km가량 차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화도와 또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반포까지 총 29km가량 구간 속도 줄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안산 진출로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일죽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도 회인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이미 아까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그 대통령과 명태균의 그 통화 녹취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될 내용이 없다. 네. 저는 이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걸 핫한 말로 꼽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물론 다른 분들은 더 심하게 얘기 많이 했어요.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뭐 부분 알강도라는 표현까지 쓰고 했었는데 아무튼 저 당 대표의 이제 권위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탄핵 정권 퇴진에 발동을 걸었다라는 의미에서 예. 핫한 말로 꼽아봤습니다. 네. 최진 원장 핫한 한마디. 그 민주당 엊그제 장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입니다. 어제. 예, 어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잔인하고 전두환 대통령보다 번번한 부부 날강도다 하고 이제 특검이든지 탄핵이든지 개헌이든지 뭐 끝장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참 정말 뭐 센 발언이죠. 앞으로 이런 이상의 발언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뒤 부분에 얘기하는데 저는 자꾸 이게 뭐 민주공화국의 뭐 승리, 뭐 공화국의 뭐 적들 뭐 이런 표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거부감이 듭니다. 좀 마치 옛날에 뭐 노권식의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같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강도 높게 공격할 수 있는 뭐 명분이나 뭐 이런 게 실익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조금씩 좀 발언을 좀 취사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 이거 이제 그 발언 나오기 전인데 네. 저희 집이 저 강 이북 쪽이에요. 한강 예. 이북 쪽이 저쪽인데 거기 가다 보면 이 플랜카드 붙였는데 이재명의 동물 이름 여기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붙인 플랜카드 이재명의 그 뭐 개 그다음에 강아지 그려놨어요 여기. 그러니까 국민님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양쪽이 너무 심해. 왜 무슨 동물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예. 아, 그거 보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게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어. 뭐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 뭐 어차피 뭐 공세하는 건데 네. 그렇게 그 개를 그려놓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부부 날강도 뭐 개판 이런 말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얼마든지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아니, 부부 날강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이제 10%대가 나오고 그게 그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내용은 극히 일부만 반영된 그렇죠. 시점이라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금주 후반부에 나올 여론조사는 얼마가 나올 것이냐. 글쎄요. 이제 이게 벌써 또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우리가 뭐 몇 달 전부터 이게 슬슬 결국은 뭐 탄핵 임기 단축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뭐 아유 아직 그래서는 안 되죠. 뭐 우리 그런 얘기들을 꽤 나눴는데 나눴죠. 예, 나눴습니다. 이제는 뭐 공공연한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는 뭐 금기시되는 단어도 아니에요. 이제 탄핵, 하야, 뭐 정권 퇴진, 임기 단축, 개헌 이건 뭐 사실상 의뢰 쓰는 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상황을 방기할 거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에게 달렸다. 그건 뭐 사실 독립 변수가 지금 대통령입니다. 예, 예. 얼마든지 이걸 뭐 이 정국을 완전히 반전시키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던 일을 없던 걸 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없던 것처럼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예. 최소화해야죠. 최소화. 그래서 극단적인 상태까지 안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봐서는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지 그것도 반영이 다 안 된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반영이 다 안 됐어요. 극히 일부만 됐을 것이고 게다가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행태들로 볼 때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지지율은 뭐 당연히 형식적 논리로 볼 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야말로. 네, 제가 이제 그 레임덕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19%, 20% 실제 상황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1%인데. 근데 심리적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9.9 어쨌든 19 들어가면 일단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역장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여권에서 엄청나게 불안하게 되는데 이게 상황을 묘사하자면은 일단 벼랑 끝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나무를 자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20대 초중반입니다. 그걸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지가 뚝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중과지에 걸쳐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 요게 이제 10% 됩니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 블러드덕이라고죠. 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흘리고 상태인데 요거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바위 떨어져서 이제 죽는 게 여기 이제 한 자릿수. 데드덕. 데드덕. 근데 지금 이제 19%가 지금 블러드덕 아닙니까? 절벽에서 떨어져서 중간에 지금 발 부러진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무슨 11월 말 무슨 에이펙 회의 기다리고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11월 이내에는 해법이 나온다. 오늘이 11월 3일이거든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정말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그게 너무 한가한 말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지지율이 지금 블러드덕이니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건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탄핵 소추가 이걸 되든 안 되든 이미 대통령이 아닌 식물 대통령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이 상황을 자신들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게 아닌지 탄핵 소추는 어차피 완전히 기소될 때 하는 건 아니에요. 기소도 못 하는 거니까 대통령께.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탄핵 소추가 100% 나오죠. 근데 지금 너무 저는 태도가 걱정되는 게 정치권은 문제 10%대 20%막 와그라그라고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공직사회는 보이질 않아요. 업무가 올속됩니다. 복지 안동이 아니라 완전히 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일에 정책이 시키지 않으면 그거를 다른 쪽에 흘립니다. 이게 예. 항상 모든 정권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정말 피해가 소리 없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갔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건데 대통령은 정치를 경험이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조차도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민심의 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정책의 뚝이 무너지고 있고 공직사의 뚝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돌멩이를 던지면 맞고 가겠다고 하니까 업보라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 얘기도 이 발언 녹취 전에 나온 얘기였는데. 그렇죠. 지금 아까도 보니까 또 뭐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가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돼서 나왔더라고요. 과거에 뭐 대선 공약 때 문화예술 담당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공약을 수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방금 나왔어요, 방금. 예, 조금 전에 뉴스타파에 터지고 있어요. 뉴스타파에서 나온 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속타가 이미 지금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힘의 뚝이 무너지면 내부에서 네, 이런저런 나오죠. 제보들이 막 터져 나오죠. 나올 수밖에 점점. 없어요. 만약에 취임 전날이었지만은 취임 이후로 통화한 사실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임 명태균. 이후에 국정에 개입한 듯한 그 명태균 씨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과의 녹취가 나오면 이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서 글쎄요, 뭐 얼마 있을지 없을지 이미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쪽이 예고하고 있는 갖고 바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듣느라고 시간이 걸린다.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고 지금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 그야말로 누가 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떠나서 국정이 마비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녹음 파일이 건네진 유통 경로로는 네. 공식적으로는 뭐 김영선 의원의 운전기사로 네, 되어 그렇게 있지만 얘기하죠. 사실은 명태균 씨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이 뭐 상시 녹음을 해서 그걸 전달했다는 설이 지금 유력한 있죠, 상태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이 명태균 씨 밑에서 일하다가 김영선 의원 보좌관까지 한 사람도 이미 민주당 쪽 증인으로 돌아선 상태고 강혜경 씨. 네. 다시 말하면 김영선 명태균의 가장 핵심 고리에서 일했던 밑에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 편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거죠, 일단. 네. 그러니까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모른다는 없는 얘기가 거예요. 그건 신빙성이 대단히 있는 거죠. 그들이 뭘 지금 갖고 있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걸 주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고요. 지금 말씀처럼 이미 그쪽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네. 한 3일 전에 이제 친윤의 중진을 만났던 사람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쇄신책은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각 그다음에 일부 김건희 라인을 쇄신하고 또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하고 이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겠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때가 벌써 지금 3일 전인데 이거를 11월 중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늦는 겁니다. 오늘 내일 당장 하더라도 저는 이미 상당히 부분 늦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중순을 넘어간다? 이거는 근데 뭐 시점도 시점이지만 조금 아까 우리 최창렬 교수랑 얘기한 것처럼 취임 후 대통령과의 내지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음성 이런 것들이 글쎄요. 새롭게 더 불거진다면 개각과 라인 정리가 답이 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 그러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상당 부분 떠나서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철수 의원도 그 주장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전체에 대해서. 맞아요. 31일 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31일 이전에는 비선 라인 정리하고 특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쇄신책 마련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핵심적인 해법은 아닌 거죠. 근데 과거 역대 대통령도 보면 아들 문제 있거나 형 문제 있으면 다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건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 문제가 또. 되지. 측근들 문제기도 하고 그럼 더더군다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족도 연결돼 있고 본인도 연결돼 그러니까 있기 지금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은 그렇게 한 게 2016년도 10월 25일이었다. 예. 그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했거든요. 태국 네. 피시권. 그래서 탄핵의 강뚝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여권의 핵심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전 이것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이든 김건희 사과를 하면 더 또다시 이제 사과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자라는 논리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렇죠? 그 뭐가 더 터져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티고 보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해보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 일심이 있으니 그거 보자. 거기 유죄 나오면 국면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니하다. 상황을 잘못 보고 그 있다. 이른바 11월 위기설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선거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네. 요새는 11월 위기설이 여권에 대한 위기설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격주 간격으로 지금 야당이 장외 집회 지금 하기로 공개 선언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어제 행사는 기존의 그 전에 했던 행사로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일종의 전쟁 시작한 무슨 신호탄 쏴주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그 공식적으로 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총동원령이 내렸고 이제는 완전히 장외 집회로 싹 쏠리게 될 거고 이후 후속탄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1심 그다음에 11월 25일 날 나온 것이 얼마나 큰 대세에 큰 영향을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이미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할 때하고 또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외 집회 격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입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그냥 특검 뭐 법안 통과 뭐 재의결 시도 뭐 이런 작전으로 갈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탄핵 내지는 임기 단축 개헌이란 카드를 공론화 시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장 임기 단축 개헌을 공론화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얘기도 당연히 올리지 않고 이미 주위에서 탄핵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녹취가 뭐가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의외로 빨리 그 민주당이 본격적인 정권 퇴진에 대해서 시도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부는 결국 이제 어떠한 무엇인가 또 폭로되느냐 여부 게다가 대통령실의 대응 태도 이런 건데 지금까지 경로로 볼 때 대통령실이 바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점점 민주당한테 시계가 빨라지겠죠. 제가 이제 그제 정치학자 몇 명하고 토론을 했는데 민주당이 말하자면 탄핵을 너무 빨리 몰아붙일 경우에는 헌재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부결된 건 헌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 1년 정도 남겨도 하니까 4년째 될 때 이때 해야 헌재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가장 먹힌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탄핵 공세로 계속 밀어붙이되 식물 정권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는 템포 조절을 위해서 그렇겠죠. 예,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 탄핵 얘기를 뭐 언급 안 한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보도 보면 이미 탄핵 나온 거예요. 다 무성해요. 그거는 뭐 눈 가리고 탄핵 아웅하는 얘기를 거고. 하고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이미 몰아붙여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장 김건희 특검법 14일 날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쪽에 8명 이탈표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는 보겠죠. 뭐 이것까지는 기본이 되겠죠. 네, 그건 그렇죠. 기본이죠. 그리고 만약 거기서 진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거죠. 예. 그런 걸 계속 민주당은 좀 지켜보지 않을까요? 지켜볼 것 같아요. 예, 지켜보고 계속 지지율을 보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수위 조절할 텐데 탄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까 그 말씀대로 좀 시간이 있다 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정권 퇴진,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거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민주당의 전략은 이제 아주 심플해진 거죠. 지난번에 일단 심플해지죠. 무조건 밀어붙여서 식물 정권을 만들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러니까 정치학자들 몇 표 얘기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거의 식물 정권이 되면 가장 먼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쪽은 사법부라는 거예요. 사법부의 눈치 보기가 가장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번째로는 언론이 눈치를 보면서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검찰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고 힘든 상황이 지금처럼 오늘 같은 상황이 가면 이미 11월 15일, 25일 재판부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 받아서 모른다. 판결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럼요. 받을 수 예. 있습니다. 사법부 받을 수 100% 네. 받아요. 예.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는 상당 기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쪽으로 오면 임기 단축 개헌이 오히려 더 그 현실 가능성이 있는 카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많이 것 나오고 같아요. 있죠. 예. 임기 단축 개헌은 헌재 판단을 받을 일도 없고 그 개헌을 하게 되면 바로 국민투표만 붙이면 되는 건데 지금 뭐 국민의 어떤 민심으로 봐서 국민투표에서는 뭐 당연히 과반수로 통과는 넘어가야 뭐 되겠죠. 되고 예. 그럼 그냥 임기 단축 개헌이 그 헌법이 바뀌자마자 다 자동으로 대통령은 임기를 상실하고 당연한 거죠.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는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유력하게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뭐 이게 지금 아니, 정치권의 전환이거든요. 그 민주당도 부담이 덜한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요. 탄핵에 대한 여풍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부부가 아주 거친 말로 살 수 있는 길은 당장은 말이죠. 가장 빠른 게 임기 단축 개헌일 겁니다. 아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속 밀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초조한 게 사실이에요. 사법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일종의 무언의 거래 같은 거죠. 당신 대통령 돼. 대법원 판결 안 날 거야 그때까지. 그럼 대통령 되고 난 이제 빠져나올게. 이게 말하자면 정치적 거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건도. 자,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지만 지금 어마무시한 대화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하자면 임기를 못 채우게 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참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있던 일을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살고 윤 대통령도 사는 길은 임기를 빨리 끝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그래서 사법 처리 안 하고 그 일밖에 없어요. 아주 거친 얘기인데 네. 이건 저의 속생각인데 아마 여권의 핵심도 점점 그쪽으로 전략적인 생각을 가다듬을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나 이런 건 너무 그야말로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고 기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네. 나중에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되면 그건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기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임기단축 개헌이 끝나 모르죠.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정치보복이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안전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점점 아마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뭐 명태균 씨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2년 만 임기 채우고 뭐 개헌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기가 막힌 공공연히 얘기인데. 나도는 건데 그런 참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우리 방송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 신문 보면요 아주 화야 뭐 탄핵 이런 부분들이 경우 수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일반화돼 버렸다는 게 안타깝고 나는 지금 만약에 지금 저 세 번째 다시 특검 표결이 붙여지면 지금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한 7표 이탈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 표가 남았네요. 네, 한 표가 거의 한 표 넘어가는 건 거의 그냥 한 순간이라고 볼 정도로 아슬아슬 순간인데 넘어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지금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 두 분 아시지만 솔직히 특검이 시작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쓰나미가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지면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차선책을 택하고 그나마 여야 합의를 하고 뭐 특검제 뭐 특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인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지금 하나도 못 내놓고 있죠. 네. 몇 달 전부터 물밑에서 거론되던 이야기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으로의 변화. 자, 다음 주는 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미국 대선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보내드리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도 대선기획 계속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 미국 대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미지수사 걱정입니다. 함께 다음 주 토요일 기다려보도록 하죠. 노사연의 바램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